시간 없이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은 저희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 김향자 공동대표님께서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 분이 아니라 네 분의 발표를 너무 진지하게 들었고 또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이 발제를 들으면서 K-POP 플래닝 저희가 지난달인가요? 10월에 사실은 이제 플라스틱 정부 생산 감축을 위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토론회에 참석을 하셔서 문제를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저희 이제 조유미 대표님께서 이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이렇게 또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게 돼서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K-POP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화 산업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화의 하나의 흐름인데 이 K-POP뿐만 아니라 음악 산업이 정말 지속 가능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어떻게 하면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K-POP,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플라스틱 감축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생태계가 K-POP 아티스트, 그다음에 문화 기업들, 산업 기업들 그리고 차트라는 어떤 음악 차트가 가지고 있는 현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소비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이제 K-POP 팬덤들, 그다음에 이를 또 지지하는 소비자 단체부터 시작해서 K-POP 플래닝 캠페이너처럼 이와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부 이런 수많은 어떤 생태계 속에서 이게 움직이는데 과연 지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기 위해서 더 나은 안전한 미래, 내일이라는 표현이 와닿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 6분의 토론자께서 와주셨습니다. 앞서서 세 분의 새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고 바로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토론이 이제 오며 가며 주고받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순서를 바꿔보려고 했더니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 보시고 왼쪽 보시고 고개 운동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최지영 선임연구위원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오셨고를 잠시 말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의 이야기를 한 6분 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빨리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최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20년 동안 연구원에서 한류를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류 연구하면서 지속가능한 한류, 사실 한류가 처음 이렇게 생겼을 때 한류 얼마 안 간다, 곧 다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는데 계속적으로 발전해왔고 성장해왔고 그러면서 연구의 주제도 지속가능한 한류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ESG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콘텐츠 산업과 ESG 굉장히 훌륭한 결합이라고 생각했고 그에 대한 연구를 올해 저희 연구원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환경 문제에서 K-POP을 바라보는 것하고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지금 이 음반 문제를 바라보는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약간 비슷한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그 지속가능한 콘텐츠 산업이라는 의미에서 ESG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문화라는 거를 정부가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문화부가 콘텐츠 산업에 줄 수 있는 당근이 그렇게 많지도 않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라고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사실 그거를 통제한다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산업적인 영역이고 산업에서 잘 이끌어 나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음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이 ESG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문제들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는지, 어떠한 이슈가 중요한 이슈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환경 문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산업이 제조업하고는 다르게 커다란 에너지를 과대하게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소셜이나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런데 다만 그거 외에 높게 나타난 문제 하나가 음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음반 문제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앞에서 발표하신 분의 말씀 중에 제 귀에 딱 꽂힌 말이 하나가 있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 CD라는 말입니다. 음악을 듣는 것이 옛날에 축음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LP판에서 CD로 넘어왔고, 사실 지금 음악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지털로 음악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CD가 발매되고 있고, 그 발매되는 CD로 인해서 듣지 않아도 사야 되는 상품이 된 이 불쌍한 상품이 된 CD인데, 이것이 커다란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해결점은 CD를 안 파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희 연구지에서는 좀 많이 했습니다. CD를 왜 팔아야 되나? 라고 봤더니 음반 산업 안에서 음악 산업 안에서 음반 판매가 굉장히 커다란 매출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 음악 산업에 대해서 너네 보고 음반을 팔지 말아라 라고 누군가가 강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건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히나 청소년들이 듣는 음반에 있어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것, 2개, 3개가 아니라 10개, 20개, 100개, 1000개씩 구매하는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렇게 구매해서 버려지는 음반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음악의 성공, 하나의 음반을 발매해서 그 음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이 음반 판매량으로 집계되는 순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환경운동을, 특히 K-팝에 대해서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포커스가 개개인의 가수나 음반 회사에 대해서 음반을 만들지 말아라 가 아니라 음반 판매량을 집계하지 말아라로 바꾸면 훨씬 더 이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반 판매량을 집계한다라는 것은 커다란 음악 산업의 운동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 뛰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너 요거 하지마 요거 하지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전체 이 판을 갈아버리는 게 더 쉽지 않을까. 빌보드지에 가서 듣지 않는 음반에 대한 판매량을 왜 집계합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합리적 소비, 불합리적 소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에는 조금 더 기준이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게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개를 구매하는 CD 구매가 불합리하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을 2개부터도 삼아야 되는지 10개부터도 삼아야 되는지 100개부터도 삼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 불합리한 소비를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 사치품을 구매하는 것, 영걸 빚내서 집 구매하는 것, 이런 거 다 불합리한 소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정부나 이런 것들 정부나 사회에서 일일이 통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걸 어떤 식으로 통제를 해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ESG를 연구하면서 좀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사회적인 여파가 있는 문제고 법적인 제재가 어려운 문제일 경우에 이거는 사회적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일을 하느냐, 즉 음반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개를 구매하는 청소년들이 구매하는 이유가 거기에 포토카드가 들어가고 거기에 팬사인회를 갈 수 있는 거를 응모할 수 있는 응모권이 들어있고,
라는 끼워팔기라는 건데,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불합리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법적인 제재보다 ESG 지표에다가 이거를 넣어주세요. 콘텐츠 ESG, 특히나 K-POP ESG 지표에다가 이거를 넣어놓고 이거를 지키도록, 자발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부가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 채찍이나 당근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있다 하더라도 휘둘러서는 안 되는 부서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ESG 지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생각한 방법은 이제 여러 개의 응모권을 가지고 응모해서 팬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게임 산업과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가차에 대한 그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확률을 공개하도록 했는데 확률형 아이템을 끊지는 못했어요. 끊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여기에서는 음반 쪽에서는 1인당 응모권을 하나만 응모할 수 있도록 그 자신의 뭐 핸드폰이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랑 연계해서 1인당 한 개만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규칙을 만든다든지 하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반 소비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데 정말 아무도 듣지 않는 시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 속에서 실질적인 제한이 아주 원인 제거에 가장 중요한 음반 판매를 집계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어할까. 그리고 이제 불합리한 소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따가 그 변은재 위원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불합리한 이라는 표현보다 이게 공정한 마케팅이냐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의 어떤 불합리성을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없는데 쉽지 않은데 마케팅의 판매 방법에 있어서의 이게 공정하냐라는 부분들을 일단 한번 살펴봐 주셔서 이미 얘기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용협의 그 ESG 팀장님이신데요. 최유환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6분만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회사에서 ESG 투자 펀드가 있고요. 그 펀드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하면서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 올 초에 세이어 클라이밋이라는 주주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기업들 35개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회사들을 중심으로 주주 활동을 실시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K-POP 플래닛과 좀 인연이 닿게 되었고, K-POP 플래닛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ESG 회의를 같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K-POP 플래닛이 이제 시민단체로서 이제 그 기업들의 변화, 기후변화에 대한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한 이제 변화를 이끈다면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지금 비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는 NH 아문디인데요. 농협과 프랑스 아문디의 합작 회사입니다. 6대4 조인트 벤처이고요. 아문디 같은 경우에는 3,000조 원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1,300조 원 정도 ESG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위 ESG 투자 회사가 있고요. 저희 회사도 국내에서 한 60조 원 정도 운영하는 6위 정도 회사인데 그 중에 4.4조 원 정도 ESG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한 지 18년 정도 돼서 국내에서는 최장기간 좀 투자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세스나 이제 거버넌스나 전문가 구성된 그런 전문가도 보유하고 있고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현황을 좀 봤을 때 ESG 투자가 좀 요즘에 독립적 반발도 있고 펀드 공시 제도도 좀 강화되면서 좀 축소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ESG 아까 최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ESG 그 판단과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화되고 있어서 이런 활동들이 이제 기업들에 미친 영향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제가 좀 통계를 보니까 모닝스타 자료를 보면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ESG 펀드가 3.3조 달러 규모로 전분기 대비 6%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 포럼이 매년 ESG 금융 백서라는 것을 내는데요. 국내 ESG 금융도 계속해서 성장해서 2022년 말 기준으로 1,098조 원 정도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대한 그 자금들이 다 ESG 그 판단 기준을 가지고 기업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잘하는 기업들 그리고 개선이 있을 것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하냐고 했을 때 이런 엔터 산업만 놓고 봤을 때 그 해당 산업의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 이슈가 뭔지 좀 판단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국내 지역의 세스비나 그리고 민간에서는 S&P, MSCI 같은 금융 데이터나 인덱스 회사들 그리고 서스틴베스트나 KCGS 이런 ESG 평가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머테리얼리티 측정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 산업에서는 그것들 종합해 봤을 때 에너지나 탄소 배출량 이슈 그리고 인적 자본 관리 그리고 책임 있는 콘텐츠 그리고 고객이나 데이터 정보 보호 그리고 직접 재산권 보호 그리고 윤리 및 준법 경영 한 이렇게 6가지 이슈가 꼽힙니다. 이 중에 사실은 엔터 산업이라는 게 IP를 생성하고 콘텐츠를 생성하면서 그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회 쪽이 좀 주로 이제 이슈가 되고 그리고 그 ESG 평가 그 세 가지 뭐 환경사회 지배구조 필러로 봤을 때도 사회가 45%, 지배구조가 45%, 환경은 10%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환경이 계속해서 중요한 부분은 정책적으로도 EU에서 이제 지속가능 관련된 공급망 실사법 같은 게 이제 2027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고요. 이런 전반적인 공급망 밸류 체인에서의 ESG 그 탄소 배출량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인터 산업도 그렇고 또 관련된 미디어 산업도 사실 그 이걸 생성하는 그런 프로세스 차원에서의 그런 저탄소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측면에서의 그 국내 기업들의 레디니스가 좀 낮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뭐 JYP나 뭐 YG나 뭐 국내 그 회사들의 그런 지속가능 경영 모습을 보면 그 종합적인 기후 시나리오 분석에 따른 그 목표 설정이 좀 부재하고 공급망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분석에 따른 이제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이 되어야 이런 운반 문제를 좀 더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가 좀 증가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에너지 효율화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고 또 이제 플라스틱 협약, 또 생물 다양성 협약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 협약만큼 그 당사국 총회로 수준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이 섹터에서 좀 중요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회 쪽에서는 이제 그 포토카드에 대한 사행성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나 도박이나 사행성 이슈라는 것은 예를 들면 게임 산업에서 이제 확률화 아이템과 같은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ESG 투자에서는 투자 배제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박 산업을 투자 배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인 배제를 하고 있어서 ESG 전 세계적인 ESG 펀드 그 어떤 펀드에서도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ESG 펀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그 사행성 문제가 부각이 될 경우에 투자 배제 조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쪽이 약간은 소외되고 있는데 사실 환경이나 사회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지배구조라고 생각이 듭니다. ESG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이슈를 다루는 게 되게 형식적이어 보이지만 예를 들면 저희 투자회사들은 최근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사내이사, 사회이사 이제 재선임권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저희가 투표권 행사를 하는데 만약에 ESG 위원회가 해당 그 회사에 설치돼 있고 그 해당 회사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ESG 이슈가 있어서 인게이지먼트를 계속했고 회사와 소통을 했는데 해당 이슈를 그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그 회사 정책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해당 사내이사나 사회이사를 그 반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생겼습니다. 작년 10월에 금융감독원에서 ESG 그러니까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표준안을 좀 개정을 했고요. 그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모든 자산운용사가 자율이긴 하지만 반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더불어서 주주나 이해관계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이 지배구조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 항목이 사회만큼 중요한 가중치를 가지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활동들을 잘 했을 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산업으로 봤을 때는 규제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도 KSSB의 투자자 전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고 더블 머테리얼리티라고 해서 그 회사가 사회나 환경에 주는 임팩트 그리고 환경이나 사회가 회사에 주는 임팩트를 잘 고려해서 그 경영활동을 했을 때 저희는 회사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했을 때 회사 가치를 더 높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시고 이런 논의가 더 활성화되고 ESG 그 공시제도가 유명화됐을 때 이제 시장의 그 컨센서스 형성과 이런 회사 그 잘하는 회사들 투자 활성화가 좀 기대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이제 좀 예전 그 회의할 때도 좀 논의가 되긴 했지만 사실 콘텐츠 산업이라는 게 좀 이렇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겠지만 아까 방금 마지막 세션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후 문제나 이런 사회적 문제 자체를 다루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많이 생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콘텐츠의 다양성을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되겠지만 넷플릭스의 돈 물법이라든지 가수분들의 이런 기후변화 관련된 그 주제를 다룬 콘텐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게 너무 한스럽네요. 한 말씀 굉장히 진중하고 정말 그 ESG 펀드 투자를 하는 회사의 팀장님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엔터 기업들이 어떻게 그 기후 변화라는 부분들을 고민해서 목표 설정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얘기가 나왔던 도박 사행성 이슈라는 사회적 측면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그들이 이제 변화할 것이냐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에서도 특히 이제 그 주주의 문제라든가 위원회에서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앞서서 최지영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기업들이 자율적인, 그다음에 마지막 발표에서도 자율교육 규제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기업들의 스스로의 변화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또 다른 장치를 좀 이런 평가 지표나 ESG라는 투자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전다현 기자님 비즈 한국에서 오셨는데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5분으로 줄이겠습니다.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즈한국의 전다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K-팝이 사랑하는 나라의 아이돌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지난 6개월간 연재했습니다. 아이돌 산업의 문제점을 짚는 기사였고요. 그 외에 또 이제 K-팝을 좀 산업의 관점에서 계속 취재해왔습니다. 오늘 저는 K-팝 산업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일반 산업과 다르게 팬덤이라는 소비층이 굉장히 뚜렷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소비 문화가 조성될 수 없는지, 그리고 왜 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구조적인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표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자료집을 같이 봐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아이돌의 앨범 판매량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유명 아이돌, 이게 조금만 인기가 있다고 하면 초동 앨범 판매량이 100만 장을 넘어가는 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앨범을 좀 어떻게 판매가 되냐?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직접 앨범을 구매해보지 않으셨으면 사실 이 종류에 대해서 감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멤버별 컨셉별로 앨범이 따로 있고 주얼 앨범, 멤버별 키트, 그리고 일반 앨범, CD, LP, 카세트 버전 등 굉장히 많은 앨범이 있습니다. 여기에 랜덤 포토카드가 같이 또 포함이 돼 있죠. 2022년에 미국 음반의 톱10 중에 7개가 한국 아이돌의 앨범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 빌보드 차트에도 사실 한국 아이돌이 상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빌보드 차트를 노리는 외국 아티스트도 결국 한국처럼 여러 가지 앨범의 버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난 미드나이트 앨범을 낸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예였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앨범의 종류가 판매되는지 살펴봤습니다. 표를 봐주시면 되는데요. 올해 10월 14일 날 발매된 세븐틴의 미니 앨범 개수입니다. 일반 앨범, 캐럿 앨범, 히트 앨범, 리버스 앨범 이렇게 총 4가지 종류의 앨범이 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반 앨범은 버전이 3개, 캐럿 앨범은 버전이 13개, 히트 앨범은 버전이 2개, 리버스 앨범은 버전이 1개입니다. 여기서 또 랜덤 포토카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6종 중에 2개가 랜덤으로 들어가고 52개 중에 4개가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10월 14일 날 세븐틴이 발매한 앨범에 있을 수 있는 경우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 제가 직접 계산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제 챗 GPT한테 시켜봤습니다. 챗 GPT가 계산한 앨범의 개수는 무려 352만 4,651장입니다. 한 번 앨범을 발매하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왜 엔터사들은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앨범을 판매하고 있을까? 이거는 엔터사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바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2024년 3분기 분기 보고서를 주요 엔터사들의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SM, JYP, YG, 하이브 이렇게 4개의 엔터사 거를 가져왔는데요. SM 같은 경우 3분기에 음반과 음원의 매출액이 무려 2,001억인데 이게 27.9%를 차지합니다. 전체 매출액이요.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JYP는 1,414억인데 음반 사업의 매출액이 35.13%를 차지합니다. 네, YG는 음반과 MD 상품을 같이 합쳤고 음악 서비스를 따로 이제 뺐는데 이제 음반과 MD 상품의 금액은 1,053억이고 퍼센트는 40%가 넘어갑니다. 하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반과 음원의 매출액이 2,091억이고요. 전체 매출액이 39.84%입니다. 국내 주요 엔터테인먼트의 매출 현황이고 27% 이상 또 40%까지 이제 음반의 매출액이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리버스를 통해서 플랫폼 산업 비중을 키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SM 같은 경우도 카카오와 함께 이제 공연 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음반 매출이 주요 매출을 차지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앨범 판매량이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수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 소비자들이, 여기서 소비자는 사실 팬덤이죠. 팬덤이 올바른 소비 문화를 요구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 팬덤의 가장 큰 딜레마는 저는 불매운동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소속사는 아이돌의 앨범, 그리고 구독료, 공연 등을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를 구매하면 결과적으로는 소속사의 수익이 증대합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의 수익이 증대해야지 본인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정산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은 계속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앨범 판매 실적은 음원 차트 순위에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주요 방송사들 그리고 프로그램 섭외 순위도 이 초동 앨범량을 기준으로 인기 척도를 가늠하고 여기서 섭외를 고른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 소속사의 비윤리적, 부도덕함과 이 아이돌, 성금이라는 아이돌은 완전히 별개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버닝썬 게이트가 있은 이후로 YG를 불매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속사의 불법적인 행위가 과연 그 소속 아티스트에게 책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최근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이브에서 사내에서 위클리 음악상 리포트를 작성했다고 해서 굉장히 윤리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 소속의 아이돌들에게 이 책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뉴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진스와 하이브의 갈등이 있으면서 팬들은 하이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선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포닝이라는 앱으로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월 한 10,000원 정도 되는 구독료를 내고 팬들이 뉴진스와 개인 프라이빗 메시지를 이제 주고받는 형태인데 이 뉴진스 팬들이 과연 이 포닝 앱을 구독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소속사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계속되더라도 이게 아이돌을 소비하는 소비층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소속사를 불매하면서 아이돌을 덕질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돌의 인권 향상, 권익 향상이 되지 않으면 이 구조를 끊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많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앨범 규제와 음원 차트 반영 기준 등은 정부 규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이는데요. 이 외에도 아이돌이 본인의 결과물에 대한 책임과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지난 2022년에 방탄소년단 멤버 진씨가 본인이 디자인에 참여한 굿즈의 가격이 119,000원으로 책정이 돼서 팬들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때 진씨가 본인의 SNS에 본인도 놀랐다라고 밝히면서 본인도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암시를 했습니다. 아무리 인기가 높고 돈을 많이 버는 아이돌이라도 결국에는 이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는 아이돌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는 계속해서 비윤리적으로 경영을 해도 괜찮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 소비층의 팬덤은 계속 아이돌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돌의 주체성이 높아져야 하고 그 역할이 커져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제 만나는 토론이신데요.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엔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의 매출 구조 속에서 아이돌 산업이 영위할 수 있는, 그다음에 팬덤 아이돌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산업적 구조 하에서 특히 아이돌의 인권까지도 연계되는 이 실상을 말해주셨습니다.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바로 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악 콘텐츠 협회에 계신 최강호 상총장님 5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최강호입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드렸던 주력 기획사, 4대 기획사뿐만 아니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든지 NHN이라든지 이런 주요 회원사들을 저희 협회에서 두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 나왔던 음악 차트, 그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음악 차트 운영하고 있는 서클 차트. 그게 제가 13년 전에 제가 처음 기획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13년 전에 맨 처음에 그 차트를 만들었을 때는 이 서클 차트 역할이 여기까지 왔을지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 2년 아까 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13년 이렇게 저희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이제 K-팝의 어떤 글로벌화 성공 뭐 이런 거에 그 같이 괴를 같이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던 건 일단은 저희 쪽의 입장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쪽 비즈니스를 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 아쉬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저희도 인정하는 것은 경험이 좀 인정하고 개선할 생각이 있었고 좀 오해 아닌 오해가 있다면 그 오해를 좀 풀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말씀 나눈 건 크게 두 가지 디멘전으로 저는 구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한 개는 이제 그 팬덤들이죠.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디멘전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오묘하게 두 개 믹스가 돼서 지금 대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에 관련된 도의적인 책임을 좀 저희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그 어떤 문화와 그 다음에 어떤 청소년들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어떤 정성적인 교감을 베이스로 한 비즈니스가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됐을 때 저희 엔터 사업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뭐 월드 투어라든지 뭐 이런 뭐 전혀 공연 사업들이 완전히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상장사라고 하면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재무적으로 그런 책임감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육책으로 뭐 여러 가지 이런 시도들이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저희는 이제 사업 전환을 굉장히 잘했다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당시에 이렇게 이 피지컬 세일즈나 이런 게 높게 책정되지 않았다면 아마 K-POP 사람은 거의 고사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예, 그런 어떤 그 시장 환경적인 차원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코비드 시즌이 끝나고 나서 뭔가 이제 새롭게 또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었을 때는 저희가 조금 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팬덤들의 어떤 뭐 본의 아니게 아쉬운 부분을 만들어준 이런 부분들을 뒤돌아보고 뭔가 개선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이런 부분 책임을 좀 저희가 좀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개선할 거에 대한 논의들을 내부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부분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4대 기획사 대표님들과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아까 얘기했지만 뭐 정책적으로 자율 규제들을 한번 해서 팬들이나 이런 교감들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내부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4대 기획사지 4대 기획사들의 입장이 조금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 피지컬 앨범 관련한 거는 예를 들어 뭐 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호중이 높은 거고 아시겠지만 YG는 이제 음반보다는 이제 음원을 많이 판매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다들 좀 생각하는 부분이 좀 다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좀 느끼고 어떤 자율 규제들을 좀 만들어 나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시겠지만 기획사들이 거의 다 상장사이기 때문에 ESG 경영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팬들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경 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탄소 배출량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아니라 퀀티티에 대한 우리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결국 탄소 배출이 많이 나면 그만큼 환경 오염에 대한 주범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양이 아니면 저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얘기했던 소비자 보호는 별개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개선하는 걸로 가고 과연 그럼 K-POP이 환경오염의 주범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 그 데이터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뭐 재작년 데이터 보더라도 저희가 피지컬 플라스틱으로 되고 있는 그 앨범들의 판매량을 통해 가지고 폐기물 비율이 지금 0.00 몇 프로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근데도 보도자료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 피지컬 세일즈가 90% 증가해서 환경오염의 주범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에서 공감하지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 근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마케팅 상술이라든지 뭐 아까 차트는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에 책임감을 못 느끼냐? 그건 아니죠. 예, 그 부분에 공감하고 그 부분을 개선한다고 느끼고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뭐 캐치프레이즈가 있지만 뭐 지구가 없는데 뭐 K-POP 있겠냐. 사실 아시겠지만 이러한 마케팅 상술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방법들이 J-POP에서 넘어온 건 아시죠? 예. 뭐 AK-47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다 덕질, 오타쿠 이게 다 거기서 넘어온 겁니다. 그리고 J-POP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훨씬 커요. 지금 앨범 판매량이 훨씬 많고요. 예, 그러면 이게 K-POP의 문제냐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K-POP 사용법을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 아마 올해가 마감되면 저희 서클차트에서 이제 결산을 하게 되지만 피지컬 매출 데이터는 30% 정도, 35% 정도 급감할 겁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미지 메이킹돼서 시장이 다운사이딩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산업이고 비즈니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매출을 보존하기 위해서 조금 지금 당장 뭔가 급진적이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거 못 보여드리지만 저희가 보여줄 때 약속을 드릴 거고요. 다만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느낌보다는 뭐 이런 홍보대사를 통해서 K-팝을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왜뭐 라이브 에이드 같은 거 못합니까? 그렇게 해서 캠페인을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우리 K-팝을 사용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을 들어보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협회에서 음악산업을 발전시키는 분이 노력해 오신 총장님의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나름대로 이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런 모임이 있으면 조금 시간 좀 저한테 좀 많이 좀 할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각각의 그 토론자분들의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K-팝을 바라보면서 이제 부정적 이미지나 뭐 환경 오염의 주범의 개념보다는 아까 앞서서 얘기하셨던 안 쓰고 쓰이지 않고 버리는 CD라는 관점에서 이거를 조금 전환해서 봤으면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소비자 차원에서 생각을 느끼고 있고요. 그거에 개선을 하지만 여기 여러 가지 그 탄소 배출량이나 여기 데이터를 보면 알죠. K-팝이 환경오염을 치명적으로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체 볼륨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작은 또 이 시장에서 볼 때 얘가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나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신 거니까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 네. 네, 저희가 그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저희가 멈추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에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의 정부 관계자분들을 모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환경부에서 오셨어요.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산업 과장님 김현모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자리 오면서 이 토론문을 쓰면서 아마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묻힌 토론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K-팝, 저희 콘텐츠 분야가 다 그런데 K-팝, 특히 K-팝 같은 경우에는 정책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최강원 사무총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협회도 저희의 소중한 정책 고객이고 기획사들 그리고 아티스트들 뿐만 아니라 그 산업에 종사하는 뭐 안무가 우리 작곡가님들 당연히 팬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정책 고객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책 고객 내부에서도 사실 기획사별로 입장이 또 다 다르고 팬덤별로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정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얼마 전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특정 팬덤에서 기획사가 자기 소속 아티스트들을 굉장히 대우를 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팬분들이 느끼시는 아픔에 공감하고 저희가 잘 살펴보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팬덤과 사이가 안 좋은 팬덤에서 바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 팬덤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냐고. 그 정부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답이 없고 이거는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이 굉장히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K-팝의 지속가능한 K-팝에 대한 소비 문화 부분도 사실은 누가 잘하고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뭐 기획사가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K-팝 산업이 굉장히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흑자 산업인데 단순히 돈의 가치를 떠나서 그 K-팝을 자체가 이제 한국을 알리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최전선의 홍보대사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의 산업인데 다만 최근에 뭐 기획사와 소속사와 아티스트들 간의 문제 아니면 뭐 기획사 간의 문제 이런 여러 문제들이 나오는 게 저는 사실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아주 급격하게 정말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이 업계 내부의 자율적인 규칙이라든지 뭐 우리가 불문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돼 있던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는 이게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업계도 잘 논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논의가 길어지거나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물이 합당하지 않다면 이제 또 사회적으로는 또 거의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 저희 정부에서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장관님께서 국정감사 때 K-POP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답변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논의가 되고 자율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우선적이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업계에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2022년에 국회에서 유사한 토론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스트리밍 기업들이 이제 탄소 배출을 절감하겠다라는 움직임에 동참해주시고, 또 기업들이 ESG 경영 보고서도 되시고 그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아직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국정감사에도 지적됐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관심 있게 볼 거고, 그러니까 사무총장님께서 업계에서도 자율적으로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희도 계속 바라보면서 그 부분이 잘 되는지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앨범, 저 집에서 앨범을 찾아봤어요. 제가 얼마나 앨범이 많은지 찾아보니까 그 하나하나 살 때 되게 고민을 하고 샀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용돈이 작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아티스트들이 고민하고 정말 노력해서 만든 예술 작품이잖아요. 이 예술 작품이 소중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도 업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또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앨범 자체가 정말 아티스트들의 귀중한 표현이잖아요. 이것이 오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업과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시간은 없지만 각각의 그 이 관계자들의 관계성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POP 플래닝 캠페이너들의 역할이 있고, 또 협회 역할이 있고, 또 기자분들의 역할이 있고, 이 역할 속에서 아프지만 조금씩 그 약간 좀 아파가면서 가장 좋은 해법을 찾아가 나가는 이런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굉장히 귀중한 토론회 같습니다. 마지막 차례입니다. 윤혜린 사무관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부 자원사정식과 윤혜린 사무관입니다. 우선은 원래 저희 과장님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다음 주에 그 플라스틱 협약 준비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 플라스틱은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3년도 이제 앨범 제작에 사용된 플라스틱 양이 약 그 신고 기준으로 2,260톤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부에서는 단순히 음반 산업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폐기물 관리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부담금을 부과를 해서 이제 그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반 산업의 경우에는 이제 CD나 카세트 테이프 같은 것들이 이제 부과 대상이 될 거고요. 23년 기준으로 이제 음반 기획사에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은 약 2억 2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앞서 발제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EPR 제도도 저희도 2003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음반 제작사, 기획사들도 이 재활용 부담금에 부과 대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플라스틱 관련해서 부과된 재활용 부담금은 23년에 약 1억 1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반 산업을 타겟팅해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또 이런 발생된 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재활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단순 규제뿐만이 아니라 전 주기에 있어서 이런 시장 지원이나 아니면 그 대체 산업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 목표를 부여를 하고, 이제 사용비를 표시제도를 통해서 이제 소비자들이 인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장들을 형성하는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발제에서도 행사 연계해서
다육 리보급 관련된 이야기들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저희도 이런 다육 환경부 주도로 이런 다육 목장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야구장이나 이런 지역 축제들 대상으로 이제 일용기를 다육기로 전환한 사례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적인 수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결국엔 이게 단순히 정부에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같은 여러 앞서 문체부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워낙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 보니까 결국엔 다 같이 함께 풀어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폐기물 원천 감량이나 이제 재활용 측면에서 그런 제도적인 지원이나 네, 이런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 함께 어떤 것들이 변화해가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필사성 있는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토론회를 좀 들으면서 발표와 이 토론에서 정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부분에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성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랜덤 굿즈 팬 사인회라는 부분들이 언제 이렇게 변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뭐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음반 판매 자체가 성공으로 가야 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더더욱 또 플라스틱 폐기물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재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재활용이라는 부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말씀들을 하면서 이제 세 가지를 주요한 키워드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는 어쨌든 오늘의 시작이 K-팝 산업의 성장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의 이 두 가지의 굉장히 큰 대별적 개념인데 어떻게 하면 K-팝 음반 생산과 판매도 좋아지고 아이돌 세계도 좋아지면서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소비 문화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의 소비자의 보호라는 관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되고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우리의 이제 새로운 시각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는 ESG 경영의 확대와 평가 문제, 투자 문제, 정책 및 규제적인 자율 규제까지 포함해서 이런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중요한 키워드들을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마무리를 짓기 전에 아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렸는데 우리 토론자분 발표자분 질문을 말씀을 1분 듣고 또 발표자 1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불공정한 마케팅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크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상의 이제 그 불공정 거래 이거는 주로 이제 경쟁 제한성이고 그다음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이제 소비자 기본법에 보면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인정되는 행위를 이제 규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 이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런 그 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서 이제 규정이 현재 없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일부 정책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소비자 기본법에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 고시를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도 소개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 김나영 PD예요. 주인공입니다 오늘. 일단 이런 자리에 와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이해관계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최강호 사무총장님께서 K-팝 엔터사들의 앨범 관련해서 탄소 배출량 엔티티 자체는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K-팝 자체의 이 앨범 문제는 이 산업이 문화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이런 지점과 그리고 또한 이 앨범 문제는 사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을 만드는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듣지도 않을 앨범을 대량 생산하고 그리고 그걸 포장도 안 뜯고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백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시다라고 하신 점 정말 저희도 뜻깊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 포인트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더 이야기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일을 벌이신 놀라운 우리 조윤미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토론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디지털화 돼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비즈니스 모델은 여전히 이제 어떤 과거의 제조업 중심의 어떤 기반에서 발생했던 수익 구조 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창출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시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 K-팝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음반의 몇 개 뭐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이 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새로운 방식의 수익 구조, 건전한 그런 수익 구조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 하는 이슈가 같이 결합되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발표에서 이제 세 번째 발제에서 이제 그 상임이사님들이 하신 얘기 중에 공연 문화에 대한 얘기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어떤 환경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 또 그런 노력들을 실제로 지표화해서 평가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우리가 주로 이제 음반 시간을 다뤘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는 다루지를 못했는데요. 이 K-팝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사랑하고 긍지를 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더 지속가능하게 발전시켜 나가고 또 모든 이 팬덤들이 긍지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건전한 모델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과제들은 산업계나 또 우리 팬덤들이나 또 저같이 가끔 가다가 K-팝을 듣는 아줌마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기대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굉장히 이해가기 위해서 다양하고 또 앞으로 논의해야 될 과제도 많고 한데 우리 협회 사무총장님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할 일이 다 못해서 아쉬운 것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폭넓은 이해관계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를 추정적으로 좀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김소희 국회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신데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준비도 같이 해주시고 해서 핵심적으로 보면 이제 사실 문체부이시니까 우리 과장님 아프시겠지만 의원님하고 같이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좀 더 진전된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공유하고 하는 좀 연속적인 협의체 같은 뭐 그런 형태의 어떤 틀들을 좀 오늘 포럼을 통해서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여튼 깃발을 들고 계속 행정적인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해 가야 되니까 과장님하고 이제 심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애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끄떡은 하셨으니까 동의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K-팝 플래닛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현정희 이사님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보완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어디 계실까요? 네네, 한 말씀 짧게. 네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사실 저희 K-팝 플래닛이 아까 이제 김나연 캠페이너가 이야기했듯이 21년도에 포럼을 한번 준비를 했었고 이게 저희 쪽에서는 이제 두 번째 포럼인데 그때보다 훨씬 더 진전된 이야기들이 오가면서 실제로 정책적으로나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너무 나온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조윤미 대표님이 이제 제안해 주셨듯이 저희가 당시에 이제 하나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자. 사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되어 있는 곳이라 이게 한 방향으로 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거를 이번에 조윤미 대표님 말씀으로 또 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K-팝 플래닛 이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 지속 가능한 K-팝이
사실상 지속 가능한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앞에서 발표하신 김나영 캠페이너도 아직 대학교 1학년밖에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사실 미래 세대를 이제 바꿔나갈 모든 청소년들이 K-팝을 사랑하고 K-팝과 함께 살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K-팝의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12시 10분 전에 끝내달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잘못해서 12시 15분에 예. 예, 저는 경향신문 이용근 기자라고 하는데 그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서 쉽지 않습니다. 네. 입장을 좀 추가로 여쭙고 싶은데 저는 이제 김나영 캠페이너가 제기하신 문제의식이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퀀티티 자체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범이 아니라 로고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생산 단계 때부터 폐기가 될 걸 이미 예상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부추기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팬들에게 순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차트에 집계되려고 많이 사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35% 현재 앨범 집계 35%라는 거죠. 그 저기 서클 차트에서 앨범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안 하고 그건 뭐 음악 방송들이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는 판매량만 보여요. 판매량. 거기 보니까 여러 그 차트를 쭉 집계하는 데 있어서 그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는 앨범 판매, 그러니까 차트에서의 높은 순위를 얻기 위해서 앨범을 많이 사게 되는 그런 문화를 없애려면 결국엔 그것 자체를 집계하지 않거나 뭐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렇게 아예 없애는 어떤 그 적극적인 방향이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의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배고프신들 얘기를 좀 드려도 될까요? 괜찮으세요? 지금 시간 이미 늦어졌어요. 저희가 이제 서클 차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이랑 모든 시상식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밴드는 서클 차트 판매량을 1등을 올려서 상을 받거나 1위를 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는 거죠.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를 불합리한 소비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죠. 근데 이게 애초 때부터 팬덤들의 문화였어요. 다만 이제 기획사가 좀 책임을 통감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부터 그런 사업적인 위기감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걸 진작시키고 뭔가 대량 구매를 할 수 있는 뭔가의 마케팅 기법들을 좀 썼다.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기획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팬덤들의 문화예요. 아시겠지만 BTS 빌보드 1위 하기 위해서 전 세계 팬덤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17분이랑 미국에 있는 아미들한테 막 돈을 보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빌보드에서 지적상이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얘기했지만 하이브나 아티스트들이 이걸 동요한 적이 없어요. 그건 사랑의 얘기죠. 제가 돈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으면 돈 100만 원밖에 안 받아도 300만 원짜리 루이비통을 주는 게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비의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계속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제도를 하든 팬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을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과다하지 않게끔 우리가 정책적인 거나 시스템적으로 조절을 해야 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저희 딸도 제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이번에 대학교 제 2명 들어갔는데 세븐틴 팬이에요. 근데 이제 집에 맨날 그 위버스 맨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뭐냐 그러니까 이게 세븐틴 CD를 사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세븐틴 하면 이렇게 거기서 가수들이 좀 주시는데 그거 쓰면 안 된대. 아빠는 잘 모르지만 차트에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차트를 없애야 되는 것이냐. 차트의 기능이라는 게 산업적인 통계와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더욱더 확장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자료와 여러 가지 산업 통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순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아예 없애는 게 맞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던지는 바람에 새로운 토론이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지금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런 아주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는 것 자체는 의미 있는 토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K-팝 산업의 성장과 함께 환경적,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자각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오늘 이 토론회의 마지막 결실은
관계자가 그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시작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중하게 들어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대표자, 토론자, 또 성정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